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반가운 소식을 물어다 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를 굽이굽이 돌아가면 맑은 물이 흐르고 사방이 꽃으로 둘러싸인 화곡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땅이 기름지고 볕이 잘 들어 농사가 잘 되기로 유명했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어귀에 으리으리하게 솟은 기와집은 누구나 한 번쯤 쳐다보게 만드는 최부잔의 집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어느 날 최부잔의 담장 너머로는 고소한 밥 짓는 냄새가 흘러나왔지만 그 집 앞마당에 감도는 공기는 한겨울 서리빨보다 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최부잔의 집은 곳간에 쌀이 넘쳐나서 쥐들도 배를 두드리며 다닌다는 소문이 돌 만큼 부유했지만 그 집 안주인인 박씨 부인은 바늘 하나라도 남에게 그냥 주는 법이 없는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쩌렁쩌렁 울릴 때면 지나가던 동네 개들도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정도였으니 그 성질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박씨 부인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큰아들과 혼인하여 들어온 며느리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본래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으나 중매쟁이의 말만 믿고 데려온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혼수 한 짐 제대로 해오지 못하고 낡은 옷 보따리 하나만 달랑 들고 시집을 왔기에 박씨 부인의 구박은 혼례를 치른 첫날부터 시작되어 하루도 멈출 날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우물가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를 하고 있는 연화의 손등은 벌써 붉게 부르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늦가을의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손을 담그기만 해도 뼈마디가 시려왔지만 연화는 아픈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묵묵히 방망이질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저고리는 색이 바래고 소매 끝이 해져서 볼품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몸짓에서는 가난한 집 여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일에 열중하는 그녀의 옆모습은 마치 진흙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단아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묘한 경외심마저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의 눈에는 그저 일 못하고 굼뜬 며느리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안채문이 벌컥 열리더니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박씨 부인이 뾰족한 눈매를 치켜뜨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우물가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대뜸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습니다. 아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빨래 하나를 다 못 끝내고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밥구멍으로 밥이 넘어가더냐? 남들은 벌써 점심상을 차리고도 남았을 시간에 저리 군뱅이처럼 느려 터져서야 원. 박씨 부인의 타박은 마치 쏟아지는 우박처럼 연화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방망이질을 멈추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얼룩이 잘 지지 않아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곧 마무리하고 점심상을 올리겠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공손했으나 박씨 부인은 그 차분함조차 마음에 들지 않아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어디서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느냐. 빈손으로 시집와서 우리 집 쌀 축내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일이라도 싹싹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 저기 저 아랫마을 김진사댁 며느리는 혼수로 비단 이불을 10채나 해왔다더라. 너는 대체 친정에서 뭘 배웠길래 바느질 솜씨도 투박하고 음식간도 못 맞추는 개냐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친정 이야기를 꺼내어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연화의 친정이 어디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며느리가 입을 꾹 다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씨 부인은 더욱 그녀를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가슴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연이 돌덩이처럼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빨래를 겨우 마치고 부엌으로 들어온 연화는 쉴 틈도 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부엌을 가득 채우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솥을 걸었습니다. 최 부잔의 부엌은 온갖 녹그릇과 사기 그릇들이 찬장에 가득 차 있었고 쌀독에는 햅쌀이 가득했지만 연화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쌀독의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한 줌씩 꺼내어 주었고 그 양이 조금이라도 모자라거나 남으면 불호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박씨 부인은 쌀을 조금 주며 밥을 가득 퍼내라고 억지를 부렸고 연화는 물을 많이 부어 밥을 불려야만 했습니다. 점심 준비가 한창일 때 며느리 연화를 괴롭히는 또 다른 인물인 신우이 선자가 부엌을 기웃거렸습니다. 선자는 오동통한 볼살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손에는 꿀을 바른 약과를 들고 야금야금 먹고 있었습니다. 올케, 오늘 반찬은 뭐야? 지난번처럼 짜게 하면 아버지한테 일러서 혼나게 할 거야. 우리 집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면서 왜 그렇게 솜씨가 안 늘어? 선자는 일하는 연화의 등 뒤에 대고 비아냥거리며 약과 부스러기를 바닥에 흘렸습니다. 연화는 묵묵히 도마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콩나물 무침과 된장찌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입맛에 맞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선자는 코웃음을 치며 연화의 낡은 치마를 훑어보았습니다. 신경 쓰긴 뭘 써. 그나저나 올케는 그 옷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볼 때마다 거지꼴 같아서 우리 집 체면이 말이 아니야. 남들이 보면 우리가 며느리 학대하는 줄 알겠어. 아, 학대는 맞나. 엄마가 올케를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선자는 깔깔거리며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연화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처럼 베고 지나갔습니다. 연화는 칼질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시집 올 때 가져온 몇 벌 안 되는 옷 중 하나였고 시댁에서는 새 옷을 한 벌도 해주지 않았기에 기워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최 부자와 아들 명수 그리고 박씨 부인과 선자가 안방에 둘러 앉았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갖가지 나물 반찬이 상 위에 가득했지만 연화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 쪼그려 앉아 식구들이 먹고 남긴 찬밥에 물을 말아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남편 명수는 마음이 약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기가 센 어머니와 여동생의 등살에 눌려 아내를 제대로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밥상머리에서 가끔 부엌 쪽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박씨 부인의 헛기침 소리에 놀라 얼른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시련이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가 되자 박씨 부인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와 솥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누룽지가 조금 두껍게 눌어붙은 것을 본 그녀는 혀를 차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어쯧 불 조절 하나 못해서 이 귀한 쌀을 이렇게 태워 먹느냐. 네가 친정에서 배운 게 고작 이것뿐이냐. 쌀 한 톨이 농부의 피땀인 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다루니 내 복이 달아나는 게야.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실수 아닌 실수를 꼬투리 잡아 한참 동안 설교를 늘어놓았습니다. 연화는 그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깊은 우물처럼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속은 점점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해질 역이 되자 마을의 굴뚝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논의를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부자네 집도 하루를 마무리하며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친 연화는 몸이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잠자리를 봐주고 요강을 비우고
내일 아침에 쓸 식재료를 손질해놓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좁은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방은 창고 옆에 붙은 아주 작은 방으로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우풍이 세게 들어왔습니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지만 연화는 익숙한 듯 얇은 이불을 무릎에 덮고 앉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오고 가끔 부엉이 우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낡은 옷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비단 청과 색색의 실이 들어있는 바느질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늘에 붉은 실을 꿰어 비단 위에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거칠어진 손끝에서 피어나는 무늬는 시골 아낙네들이 흔히 놓는 꽃이나 나비가 아니었습니다. 구름 위를 노니는 봉황과 용맹한 기세를 뽐내는 용의 형상이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게 수놓아지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술을 놓는 솜씨는 가히 명인의 경지라 할 만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지날 때마다 비단 위에는 생명이 불어넣어진 듯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술을 놓으며 마음속의 번뇌를 잊고 오직 바늘 끝에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이 자수야말로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촛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낮 동안에 지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고 표정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창문 너머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누명을 벗고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지내던 분이었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역적의 누명을 쓰고 먼 곳으로 귀향을 떠나셨습니다.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고 연화는 관노비가 될 위기에 처했으나 아버지의 충직한 하인이었던 노인의 도움으로 겨우 도망쳐 신분을 숨기고 이 상골 마을로 흘러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 아버지에게 해가 될까봐 양반가의 규수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가난한 고아 행세를 하며 최부잔의 며느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견디며 그녀가 기다리는 것은 오직 하나, 아버지의 무죄가 밝혀지는 그날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닥쳤습니다. 문풍지가 덜덜 떨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바람소리가 마치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완성되어가는 봉황의 눈 부분에 금실로 매듭을 지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언젠가 이 봉황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날, 그녀 또한 이 차가운 구박에 굴레를 벗어던지고 당당하게 일어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납작 엎드려 숨죽여야 할 때였습니다. 새벽달기 울기 전까지 그녀의 바느질은 계속되었습니다. 손가락이 찔려 피가 맺히기도 했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과 명예를 되찾으려는 염원이 담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연화는 서둘러 자수 도구들을 보자기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낡은 이불을 펴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곧 있으면 또다시 박씨 부인의 고함과 함께 고된 하루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베개 밑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과 희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아침밥을 짓고 있는 연화의 귀에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솥뚜껑을 덮고 조심스럽게 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심상치 않은 단어들이 들려왔습니다. 관가에서 사람이 나온대. 큰 높은 분이 지나가신다는데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관계에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녀에게 희소식일 수도 아니면 더 큰 재앙의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지만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바람은 그녀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까요? 그 시각 안방에서 늦잠을 자고 일어난 박씨 부인도 밖에 소란스러움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부스스한 머리를 만지며 방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아침부터 웬 놈들이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시끄럽게 떠드느냐. 며느리야, 나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오너라.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롭고 거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불어오는 이 바람이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바람이 아니라 최 부자네 집안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곧 비라도 쏟아질 듯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늙은 감나무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며 날아갔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시집살이의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커다란 사건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칠 곳도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운명을 마주하고 견뎌내는 수밖에요. 솥에서 밥이 끓어 넘치는 소리가 칙칙폭폭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곧 터질 듯한 연화의 속마음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행주로 솥 주변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되뇌었습니다. 참아야 한다. 때가 올 때까지는 죽은 듯이 지내야 한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예전과는 다른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감춰두었던 비밀의 문이 열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그러나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부터 비롯될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낯선 말발굽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화곡마을의 산과들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고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최부잔의 기와지붕 위에도 소복하게 눈이 쌓였고 처마 밑에는 수정 같은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겨울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의 풍경은 바깥 날씨보다 더 춥고 살벌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연화의 일거리는 산더미처럼 불어났는데 배추 수백 포기를 절이고 씻는 일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려왔지만 연화는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묵묵히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얇은 무명치마는 찬바람을 막아주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연화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남편 명수였습니다. 명수는 심성이 착하고 여린 사람이었으나 어머니인 박씨 부인의 기세에 눌려 아내를 대놓고 챙기지 못하는 자신이 늘 한스러웠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눈을 피해 부엌 아궁이 불에 몰래 구워둔 고구마 몇 개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배추를 절이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있는 아내의 등 뒤로 다가간 명수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부인 이리 좀 와보시오. 시장할 텐데 이거라도 좀 드시구려. 어머니 보시기 전에 얼른 먹어야 하오. 명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군고구마를 연화의 언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얼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는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황급히 고구마를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고구마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허기진 배를 채워주자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방님, 고맙습니다. 정말 꿀맛입니다. 연화의 작은 속삭임에 명수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아내의 젖은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애틋한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행복의 순간조차 오래가지 못했으니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시누이 선자의 눈빛이 질투와 시기로 이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자는 오빠가 자신에게는 주지 않던 간식을 며느리에게 몰래 챙겨주는 것을 보고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오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했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믿는 이기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흥 꼴값들을 떨고 있네. 거지가 들어와서 오빠 마음까지 홀려놓다니 내 저 꼴은 절대 못 보지. 선자는 입술을 비죽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올케를 공영에 빠뜨리고 오빠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을까 하는 못된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침 며칠 뒤면 마을의 높은 관리가 지나간다는 소문에 집안 대청소가 한창이었고, 선자는 이를 기회로 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박씨 부인은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귀한 비단옷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최 부자가 한양에 다녀올 때 큰맘 먹고 사온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옷으로 마을의 관리가 오면 인사를 올릴 때 입으려고 아껴둔 것이었습니다. 붉은색 바탕에 금실로 무늬를 놓은 그 옷은 보기만 해도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옷을 다림질하라고 연화에게 시키려다 혹시라도 며느리의 거친 손에 비단이 상할까 염려되어 선자에게 감시를 맡기고 잠시 마실을 나갔습니다. 안방에 남은 선자는 영롱하게 빛나는 비단 옷을 보자 욕심이 생겨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몰래 옷을 몸에 대보며 거울 앞에서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어머, 이 옷은 나한테 딱이네. 그 칙칙한 올케랑은 비교도 안 되게 잘 어울려. 선자는 혼잣말을 하며 옷고름을 메어 보기도 하고 소매를 흔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심술궂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연화가 들으란 듯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올케, 여기 와서 이것 좀 봐줘. 옷고름이 잘 안 매지는데 좀 도와줘봐. 연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젖은 손을 닦으며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자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본 연화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 옷은 어머니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옷인데 함부로 입으시면 야단 맞으십니다. 얼른 벗으셔요. 연화의 말에 선자는 발끈하며 대꾸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내 집 물건 만지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야말로 감히 시누이한테 훈계질이야. 선자는 홧김에 몸을 획 돌리다 그만 탁자 위에 놓여있던 먹물 그릇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검은 먹물이 튀어올라 붉은 비단옷에 앞자락을 시커멓게 물들였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선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비단옷이 얼마나 비싼 것인지, 그리고 어머니가 이 옷을 얼마나 아끼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자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겁에 질린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에서 박씨 부인의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씨 부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참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 비단옷이 청금 같은 내 옷이. 박씨 부인의 비명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자는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꾀를 냈습니다. 그녀는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며 연화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머니 흑흑 올케가 다림질을 돕겠다고 하더니 실수로 먹물을 엎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기어코 만지겠다고 하더니 으앙. 선자의 거짓말은 너무나 능청스러워서 누구라도 속아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어이가 없어 눈을 크게 떴지만 박씨 부인의 불호령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내 인연 들어올 때부터 재수가 없더니 기어이 사고를 치는구나.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먹칠을 해 내년 몸을 팔아도 이 옷값은 못 갚는다. 박씨 부인은
옆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연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연화는 억울함에 입을 때려 했지만 어머니 저는 이라는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빗자루가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매서운 매질이 이어졌지만 연화는 피하지 않고 꼿꼿이 서서 맞았습니다. 그녀는 억울하다고 소리치며 발버둥치는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거짓 울음을 울고 있는 선자를 응시했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의 선자는 잠시 움찔했으나 곧 어머니의 치마폭 뒤로 숨어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집안일 거들던 늙은 한여 귀덕 할멈이 급히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귀덕 할멈은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일해온 터줏대감으로 눈치가 빠르고 사리분별이 분명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훑어보고는 단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습니다. 선자의 손에 묻은 먹물 자국과 연화의 깨끗한 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귀덕 할멈은 박씨 부인의 팔을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마님 고정하십시오. 며느리 아가씨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세히 좀 보십시오. 아가씨 손에는 먹물이 하나도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소 며느리 아가씨의 몸가짐을 보면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박씨 부인은 씩씩거리며 빗자루를 멈췄지만 분이 풀리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귀덕 할멈은 이때다 싶어 박씨 부인을 구석으로 끌고 가서 낮은 목소리로 간곡히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며느리 아가씨를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들어오신 지 꽤 되었지만 걸음걸이 하나, 젓가락질 하나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의 법도를 몸에 익힌 분이 분명합니다. 혹여 나중에라도 귀한 신분인 게 밝혀지면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제 눈은 못 속입니다. 부디 자중하십시오. 귀덕 할멈의 말은 진심 어린 충고였으나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박씨 부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몰아늙더니 이제 노망이 났느냐. 저런 총석 거지 같은 연한테 귀한 신분은 무슨 밥이나 축내고 사고나 치는 식충이한테 무슨 놈의 법도 타령이야. 박씨 부인은 귀덕 할멈을 거칠게 밀쳐내고 다시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내 오늘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만 내일 관리 날이 오시는 행사가 코앞이니 피는 보지 않겠다. 대신 오늘 밤 저 얼음장 같은 곳간에 처박혀서 내 죄를 뉘우치거라. 밥도 물도 한 모금 주지 마라. 박씨 부인의 명령은 서리빨보다 차가웠습니다. 선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소하다는 듯 혀를 내밀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연화는 쌀가마니와 농기구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뒤뜰 곳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굵은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철커덕하고 들려왔습니다. 곳간 안은 바깥보다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발바닥을 찌르고 벽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무런 난방도 없는 곳에서 밤을 지새워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연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단 하나를 끌어다가 자리를 잡고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만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연화는 품속 깊은 곳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비단 헝겊에 겹겹이 쌓여있는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헝겊을 하나씩 벗겨내자 어둠 속에서도 영롱한 빛을 발하는 옥비녀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그 비녀 머리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봉황. 두 마리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섬세하고 고귀한지 감히 일반 백성은 소유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연화의 아버지가 유배를 떠나기 전 가문의 증표로 딸에게 몰래 건네준 갑오였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참겠습니다. 이 수모와 고통뼈에 새겨 있지 않고 훗날 반드시 갚겠습니다. 연화는 비녀를 가슴에 품고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러움 대신 서슬 퍼런 결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윙윙거리는 바람소리가 마치 귀신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지만 연화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핏줄에 어떤 긍지가 흐르는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차가운 곳간 바닥에서 그녀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날 무렵 마을 어귀에서는 또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에 돌던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모여든 것입니다. 여보게 정말이라네. 저기 고개 너머 주막에 암행어사가 떴다는 소문이 파다해. 아니야, 암행어사가 아니라 임금님의 특명을 받은 관찰사 나으리라던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점점 부풀려져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최부잔의 담장을 넘어 연화가 갇혀있는 곳간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연화는 벽에 귀를 대고 바깥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암행어사, 관찰사. 그녀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조정에서 보낸 높은 관리가 온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모함했던 간신배들의 세력이 약해졌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기에 이번에 내려오는 관리가 공정한 사람이라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화를 입을 수도 있기에 연화는 다시 비녀를 헝겊에 싸서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기온은 더욱 떨어져 입김이 서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했지만 정신은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최 부잔의 집은 관리 맞이에 정신이 없을 것이고 그 혼란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곳간의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연화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구박받는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라 폭풍우를 기다리는 한 마리 고고한 학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과연 날이 밝으면 화곡 마을에는 어떤 바람이 불어닥칠까요?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그녀의 귓가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화곡 마을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간밤에 돌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조정에서 파견된 순찰사 일행이 오늘 점심 무렵 이 마을을 지나가며 가장 큰 집인 최부자네에서 머물러 식사를 하고 갈 것이라는 전갈이 당도한 것입니다. 최부자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하인들을 닥달했고 박씨 부인은 얼굴에 하얗게 분칠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 없게 쓸어라. 기둥에 묻은 먼지도 싹 닦아내고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티끌 하나라도 보이면 너희들은 그 길로 쫓겨날 줄 알아라. 집안 식구들은 혼비백산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이 난리통의 연화는 차가운 곳간에서 풀려나왔습니다. 박씨 부인이 며느리가 예뻐서 풀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손님 맞을 준비로 일손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 깃고 불 때는 허드렛실이라도 시키기 위해 잠시 꺼내준 것이었습니다. 너는 오늘 쥐 죽은 듯이 부엌 뒷문 쪽에만 처박혀 있거라. 행여라도 그 거지 같은 몰골로 마당에 나와 귀하신 분들, 눈에 띄면 내 손의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박씨 부인은 연화의 콧등을 삿대질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연화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빗어 넘기고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밤새 추위에 떨어서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은 이미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동네에서 음식 좀 한다는 아낙네들은 다 불려왔지만 막상 닥친 상황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순찰사 일행을 먼저 앞서 온 전령이 까다로운 주문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대감마님께서는 평소 위장병을 앓고 계셔서 기름진 음식은 드시지 못한다. 그러니 소화가 잘 되면서도
기력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보양식을 준비하되 반드시 궁중에서 먹는 타락죽과 맑은 신선로를 올리도록 하라. 전령의 말에 부엌에 있던 사람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투박한 국밥이나 끓일 줄 알았지. 임금님이 드신다는 타락죽이나 신선로를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씨 부인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타락죽이라니, 신선로라니,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것을 어떻게 만든단 말이냐. 이대로 대접을 소홀히 했다가는 우리 집안이 망신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가에 끌려가 곤장을 맞을지도 모른다. 부자 역시 뒷짐을 지고 마당을 서성이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솥에 물만 끓고 있을 뿐 재료를 어떻게 손질해야 할지 몰라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채소를 다듬던 연화는 이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음식들이었지만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기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덕 할멈이 몰래 연화에게 다가와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기씨, 아니 며느리 아가씨, 내 눈은 못 속입니다. 아가씨라면 저 음식을 할 줄 아시죠?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마님 성격에 이대로 상을 못 올리면 오늘 밤 우리 하인들은 다 초주검이 될 겁니다. 귀덕 할멈은 애원하듯 연화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이 집안이 무너지면 자신에게도 좋을 것이 없었고 무엇보다 배고픈 손님에게 제대로 된 밥상을 올리는 것은 양반가의 법도이자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귀덕 할멈의 귀에 대고 아주 낮고 빠른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멈 잘 들으세요. 타락 죽은 쌀을 물에 불려 맷돌에 아주 곱게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유를 섞어야 하는데 우유가 없으면 잣을 갈아 즙을 내어 섞으면 비슷한 풍미가 납니다.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하니 절대로 센 불에 끓이지 말고 약한 불에서 나무 주걱으로 쉬지 않고 저어야 멍우리지지 않습니다. 신선로는 쇠고기와 물을 푹 고아 육수를 내되 반드시 양지머리 핏물을 3번 빼서 맑게 걸러내야 합니다. 고명으로는 황백지단을 얇게 붙여 마른 목골로 썰어 올리고 미나리 초대와 서기버섯을 곁들이면 됩니다. 제가 뒤에서 재료 손질을 도울 테니 할머니 앞에서 지휘하는 척 하십시오. 연화의 지시는 막힘이 없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귀덕 할멈은 연화가 일러준 대로 사람들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거기 개똥내는 얼른 잣껍질을 까서 곱게 빻아오고 칠성내는 쇠고기 핏물을 빼서 솥에 앉혀 불은 은근하게 떼야 해. 세게 떼면 다 망쳐. 할멈의 호령에 따라 우왕좌왕하던 부엌이 질서 있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부엌 가장 안쪽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칼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칼질은 춤을 추듯 유려했습니다. 무와 당근이 일정한 크기로 썰려나가고 고기 저미는 솜씨는 전문 요리사 뺨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어느새 부엌에는 구수하고 깊은 향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안채에서는 신우이 선자가 심통난 표정으로 방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빠 명수가 아침 일찍부터 며느리, 즉 연화가 걱정된다며 부엌 주위를 맴도는 것을 보고 질투심이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다들 그년한테만 신경 쓰고 나는 찬밥 신세라. 이거지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선자는 심심하기도 하고 화풀이할 대상도 필요해서 슬금슬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엌은 밥 짓느라 정신이 없으니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선자는 묘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년이 거짓골을 하고 왔어도 혹시 훔친 물건이라도 숨겨둔 게 있지 않을까. 선자는 연화가 머무는 창고 옆 작은 쪽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은 허술하게 닫혀 있었고 방 안은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가구라고는 낡은 반다디 하나와
얇은 요가 전부인 초라한 방이었습니다. 선자는 코를 막으며 방 안으로 들어와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정말 쥐뿔도 없네. 이런 주제에 감히 우리 오빠한테 꼬리를 쳐 선자는 옷가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러다 반다디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낡은 무명천으로 꽁꽁 싸매어둔 뭉치였습니다. 이오라, 이게 뭐지? 선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급히 뭉치를 꺼내어 매듭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보았던 화려한 옥비녀와 함께 붉은색 인주가 선명하게 찍힌 서찰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선자는 글을 잘 읽을 줄 몰랐지만 서찰에 찍힌 붉은 도장이 관가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용무늬가 새겨져 있다는 것쯤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비단 주머니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안에는 금덩이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건 금이잖아. 아니, 그 거지가 어떻게 이런 귀한 금덩이랑 도장을 가지고 있어. 분명히 우리 집 곳간에서 훔친 게 틀림없어. 선자는 제멋대로 결론을 내리고 흥분하여 몸을 떨었습니다. 잘 걸렸다. 이걸 증거로 들이밀면 이번엔 진짜로 쫓아낼 수 있어. 아니, 관가에 넘겨서 감옥에 보내버려야지. 선자는 서찰과 금덩이를 움켜쥐고 방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재료 준비를 마치고 잠시 땀을 식히러 방으로 돌아오던 연화와 마주친 것입니다. 연화는 엉망이 된 방 안골과 선자의 손에 들린 물건을 보고는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순하고 여리기만 했던 연화의 표정에서 온기는 싹 사라지고 서리빨 같은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아가씨, 지금 제 방에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뼈를 때리는 듯한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자는 순간적으로 흠칫 놀랐지만 곧바로 기세를 올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제 방 웃기고 있네. 이 도둑년아, 네가 훔친 거지. 이 금덩이랑 도장 다 우리 집에서 훔친 거지. 당장 아버지한테 가서 알릴 거야. 선자는 의기양양하게 문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선자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범이 먹잇감을 노려보는 듯 강렬했습니다. 그 물건 당장 제자리에 놓으십시오. 연화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선자는 평소와 전혀 다른 올케의 모습에 기가 죽어 뒷걸음질 쳤지만 자존심 때문에 억지를 부렸습니다. 비켜, 네가 뭔데 명령이야. 이 도둑년이 미쳤나. 선자가 손을 들어 연화의 뺨을 때리려던 찰나 연화가 선자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 악력은 가냘픈 외모와 달리 엄청나게 강해서 선자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아, 아파, 이거 안 놔. 선자가 발버둥 쳤지만 연화의 손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이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나 손을 대는 겁니까? 이것은 함부로 만져서도 입에 올려서도 안 되는 물건입니다. 만약 이것이 밖으로 나가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최 부자댁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져가시겠습니까? 연화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경고였습니다. 멸문지화라는 무시무시한 단어에 선자는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녀는 멍청했지만 연화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쯤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에 쥔 서찰과 금덩이가 갑자기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장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찰사 대감 행차시오. 우렁찬 외침과 함께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렸습니다. 집안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씨 부인이 마당으로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벌써 도착하시다니. 선자야, 선자 너 어디 갔니? 빨리 나와서 인사드릴 준비 안 하고 뭐 하느냐.
어머니의 다급한 부름에 선자는 사색이 되어 연화와 대문 쪽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연화는 잡고 있던 선자의 손목을 천천히 놓아주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조용히 물건을 돌려놓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소란을 피워 대감마님 앞에서 집안 망신을 시키시겠습니까? 선자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손에 쥔 물건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떨어진 아버지의 서찰과 금덩이를 주워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렸지만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제 곧 아버지를 뵐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과 정체가 탈로 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밖에서는 대문이 활짝 열리고 화려한 관복을 입은 순찰사 일행이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마침내 타락죽과 신선로가 완성되어 상에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귀덕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고명을 얹으며 연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부엌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들은 그야말로 일품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이 다 지시한 것처럼 으스대며 상을 들고 안채로 향했지만 그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음식 맛을 보는 순간 순찰사 대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그것이 최 부자네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를 말입니다. 바람이 멈추고 폭풍 전의 고요함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청마루에는 비단 방석이 깔리고 화려한 병풍이 둘러쳐진 가운데 순찰사 대감과 그의 수행원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 부자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안절부절 못했고 박씨 부인은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부엌에서 정성껏 마련한 점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타락죽과 오색 찬란한 고명이 얹어진 신선로,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각종 나물 반찬들이 상 위에 펼쳐지자 수행원들조차 군침을 삼킬 정도로 훌륭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을 받은 순찰사 대감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어 방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순찰사 대감은 숟가락을 들어 타락죽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죽을 입안에서 천천히 굴리며 맛을 음미하던 대감의 눈썹이 꿈틀거리더니 숟가락을 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최 부자는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고 문 밖에 박씨 부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 맛은... 대감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주인을 들라하라. 대감의 명령에 최 부자가 떨리는 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와 납작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혹 음식에 무엇이라도 문제가 있사옵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은 최 부자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타락죽과 신선로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이냐? 이 상골 마을에서 이런 솜씨를 가진 이를 본 적이 없다. 단순히 요리 솜씨가 좋은 것을 떠나 이것은 한양의 대갓집, 그것도 아주 특별한 가문에서만 내려오는 비법으로 맛을 낸 것이다. 바른대로 고하거라. 누가 만들었느냐? 최 부자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문 밖에 박씨 부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급히 들어와 엎드리며 거짓을 고했습니다. 대감마님, 그것이 저의 솜씨가 부족하여 집안의 늙은 참모에게 시켰사온데 제가 옆에서 하나하나 지시하여 만든 것입니다. 입에 맞지 않으셨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박씨 부인의 말에 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지시하였다고 허면 묻겠다. 타락죽에 잣 국물을 섞을 때 그 비율을 어찌 맞추었느냐? 그리고 신선로 육수에 넣은 저 독특한 향의 약재는 무엇이냐?
이것은 일반 민가에서는 알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네가 알고 지시했다면 대답해 보거라. 대감의 예리한 질문에 박씨 부인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요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가 대답할 수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방 안의 침묵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대감의 표정은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감히 관원을 능멸하려 들다니 여봐라. 당장 이 여인을 끌어내고 진짜 요리를 한 자를 데려오너라. 호통 소리에 박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제 며느리가 하였습니다. 결국 박씨 부인의 입에서 며느리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했습니다. 그 며느리를 당장 이리로 데려오라. 네, 직접 물어볼 것이 있다. 하인들이 불이 나게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허름한 옷차림의 연화가 조용히 대청마루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모습에서는 숨길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옷은 남루했으나 자태는 고고한 학과 같았습니다. 연화가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자 대감은 그녀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살짝 들었을 때 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감은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린 줄도 모르고 그는 버선발로 연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최 부자와 박씨 부인 그리고 문틈으로 훔쳐보던 선자까지 모두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늘 같은 순찰사 대감이 감히 며느리 앞에서 저리 놀라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혹시 김대감 댁의 여식 연화 아기씨가 아니십니까? 연화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대감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승지 어르신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간 강령하셨는지요? 연화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시골 안악내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명문가 교수의 절제되고 우아한 언어였습니다. 순찰사 대감하니 한승진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통곡하듯 외쳤습니다. 아이고, 아기씨 살아계셨군요. 이 먼 곳에서 이리 험한 꼴을 하고 살아계셨군요. 대감마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찾으셨는지 아십니까? 방 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최 부자와 박씨 부인은 이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부려먹던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구박하던 그 며느리가 순찰사 대감이 무릎을 꿇을 정도의 귀한 신분이라니. 박씨 부인의 얼굴은 흑빛이 되다 못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김대감 댁 여식이라니. 설마 전 정승을 지내신 그 김대감. 박씨 부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앉아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들은 양반을 능멸하고 학대한 죄로 곤장은 물론이고 집안이 거덜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자 역시 방문 뒤에 숨어 벌벌 떨며 오줌을 지를 지경이었습니다. 한승진은 눈물을 닦으며 연화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기씨 기뻐하십시오. 대감마님의 누명이 모두 벗겨졌습니다. 전하께서 친히 대감마님의 충심을 알아보시고 다시 영의정으로 복직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기씨를 찾기 위해 전국 팔도에 사람을 풀었는데 제가 이렇게 운 좋게 아기씨를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타락죽과 신선로, 예전에 제가 대감마님 댁에서 신세 질 때 아기씨께서 해주시던 그 맛과 똑같아 혹시나 했는데 정말 천지신명께서 도우셨습니다. 한승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최 부자네 식구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영의정 따님이라고. 최 부자는
너무 놀라 턱이 빠질 뻔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로 들인 여자가 나라에서 제일 가는 권세가의 딸이었다니. 그는 급히 박 씨 부인을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반쯤 혼이 나가 있었습니다. 한승진은 연화의 남루한 옷차림과 거친 손을 보고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최 부자 부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놈들 감히 영의정 대감의 귀한 따님을 이리 종 부리듯 하였느냐. 내 놈들의 죄는 능지처참을 당해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 여봐라. 당장 이 무도한 자들을 포박하여 관가로 압송하라. 대감의 호령에 병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최 부자와 박 씨 부인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대감마님,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박 씨 부인은 연화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며느리야, 아니, 아기씨,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눈이 멀어 귀한 분을 못 알아봤습니다. 이 시어미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다오. 평소에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자도 방에서 뛰쳐나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옳게 아니 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연화는 차분하게 한승지를 만류했습니다. 대감 멈추어 주십시오. 비록 저들이 저를 험하게 대하기는 했으나 제 지아비의 부모요 가족입니다. 제가 이곳에 숨어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어찌 보면 이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신분을 속인 죄도 있으니 저들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부디 저의 체면을 보아 이번 한 번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연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수 대신 관용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귀족의 품위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승진은 연화의 간곡한 부탁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기씨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따르겠습니다. 하오나 이들이 저지른 죄를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법. 내 이번에는 아기씨의 덕으로 넘어가지만 앞으로 또다시 아기씨를 업신여기거나 하대한다면 그때는 국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입니다. 알겠느냐? 한승지의 호통에 최부자 식구들은 감지덕지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식은땀을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화는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너무 놀라셨지요?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다만 이제는 서로 조금 더 아끼고 존중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연화의 따뜻한 말에 박 씨 부인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구박했던 며느리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심지어 자신을 위로까지 하다니. 박 씨 부인의 눈에서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귀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내가 죽일 년이다. 박 씨 부인은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 명수는 기둥 뒤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내가 양반집 규수라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동안 지켜주지 못했던 미안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감싸주는 아내의 넓은 마음씨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키고 평생 모시겠다고.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걷히고 비로소 따스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승진은 연화에게 한양으로 돌아가자고 청했으나 연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감 아버님께는 제가 살아있다는 서신을 먼저 올려주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정리할 일이 남았습니다. 남편과 상의도 해야 하고 시부모님께도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 제가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연화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당장 부귀영화를 쫓아 떠나기보다 자신이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마무리를 짓고자 했습니다. 한승진은 그녀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기 씨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양에 가서 대감마님께 잘 말씀드리고 곧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순찰사 일행이 떠나고 난 뒤 최 부자네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의 차가운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평화였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는 과정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안방 내주기를 청했고 박씨 부인은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인들을 단속했습니다. 선자 역시 며느리의 방문 앞을 지날 때면 고양이를 만난 쥐처럼 살금살금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거만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문안 인사를 드렸고 식구들을 위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아무도 그녀에게 함부로 일을 시키거나 핀잔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연화의 밥그릇이 가장 먼저 올라왔고 반찬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연화가 수저를 들기 전에는 아무도 먼저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품과 신분에 대한 자연스러운 존경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가족들의 변화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마루에 앉아 예전에 숨겨두었던 자수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밤에 몰래 숨어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서 비단 위에 봉황을 수놓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쭈뼛거리며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 그 차라도 한 잔 내올까? 네가 좋아하는 국화차로 준비하마.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젖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가서 나으겠습니다. 같이 드시죠. 연화의 말에 박씨 부인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 표정에는 이전에는 없던 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울렸습니다. 맑고 청아한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최 부전에 집에 찾아온 새로운 평화를 축복하는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멀리 계신 아버지께 마음속으로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곧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강건하십시오. 그녀의 가슴속에는 더 이상 원망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는 설렘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순찰사 일행이 폭풍처럼 다녀간 뒤 화곡 마을에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최 부잔의 집안을 감싸던 공기는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겨울에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처마 밑에 고드름이 녹아내리듯 집안 사람들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더 이상 아침마다 날카로운 고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며느리의 방 쪽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연화가 문을 열고 나오면 황급히 마당을 쓰는 척 빗자루를 들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어색하고 낯선지 집안의 하인들도 뒤돌아서서 몰래 웃음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그런 시어머니의 변화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으로 문안 인사를 올리며 시어머니의 손에서 빗자루를 부드럽게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른 아침 찬바람에 관절이 상하십니다. 이런 험한 일은 아랫사람들에게 맡기시고 안방에서 따뜻한 차라도 드시지요. 연화의 말에는 뼈있는 비꼬임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디서 가르치려 드느냐며 소리쳤을 테지만 이제는 며느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천금보다 무겁고 귀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누이 손자 또한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비단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시간을 허비하거나 연화를 괴롭힐 궁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연화의 곁에 찰싹부터 자수를 배우거나 글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무서워서 눈치를 보던 것이었지만 점차 연화의 우아한 솜씨와 깊은 학식에 감화되어 진심으로 그녀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선자가 서툰 솜씨로 바늘에 실을 꿰며 끙끙거릴 때면 연화는 곁에서 다정하게 시범을 보이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가씨, 급하게 하려고 하면 실이 엉키는 법입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야 고운 무늬가 나옵니다. 연화의 가르침은 단순히 바느질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사람을 대하는 예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선자는 연화의 가르침을 통해 거치장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자는 자신이 아끼던 간식을 들고 연화의 방을 찾았습니다. 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아까 시장에서 사온 건데 언니 생각이 나서요. 선자가 언니라고 부르며 수줍게 내민 약과를 보며 연화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사로워 선자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두려움마저 씻어주었습니다. 남편 명수에게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마음고생만 하던 그는 이제야 비로소 가장으로서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장터에 나갔다가 아내에게 어울릴 만한 고운 댕기나 꽃신을 사오기도 하고 밤이면 아내와 마주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인, 내가 그동안 못나서 부인을 많이 힘들게 했어. 내 이제라도 부인의 깊은 뜻을 받들어 우리 집안을 바르게 이끌어 보겠소. 명수의 다짐에 연화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서방님, 지나간 일은 잊으십시오. 서방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제가 그 모진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인 김대감이 보낸 하인들이 술에 가득 선물을 싣고 마을에 당도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최 부잔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수레에는 귀한 비단과 서책, 그리고 쌀과 엽전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딸을 잘 보살펴 달라는 의미로 사돈댁에 보내는 예물뿐만 아니라 그동안 딸을 지켜준 마을 사람들을 위한 선물까지 잊지 않고 보냈습니다. 최 부자는 입이 귀에 걸려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연화는 그 재물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엄격히 단속했습니다. 연화는 시아버지인 최 부자에게 정중히 건의했습니다. 아버님, 이 재물은 우리 가족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것은 베풀며 살라는 뜻일 것입니다. 곡간을 열어 배고픈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마을의 낡은 다리를 고치는 데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 부자는 잠시 망설였으나 며느리의 말에 담긴 깊은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며느리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길임을 깨달았기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암 그렇고 말고 며느리 말이 100번 옳다. 내 당장 곡간을 열도록 하마. 최 부잔의 곡간이 활짝 열리자 마을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가난한 농부들은 쌀자루를 메고 돌아가며 연화의 덕을 칭송했고 마을의 노인들은 최 부잔의 집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예전에는 구두소의 집안이라며 손가락질 받던 최 부자네는 이제 적선하는 집안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처음에는 아까워하며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마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자 베푸는 기쁨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굳어있던 심술보가 터지고 그 자리에 넉넉한 인심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긴 겨울이 끝나고
산과 들에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최 부자네 집 마당에도 매화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려 은은한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연화는 귀덕 할멈과 함께 장독대를 닦으며 봄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귀덕 할멈은 주름진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띠며 말했습니다. 아기씨 아니 작은 마님, 제가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요즘처럼 사는 맛이 나는 건 처음입니다. 다 마님 덕분입니다. 연화는 행주를 짜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할머니 곁에서 지켜주신 덕분이지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그날 저녁 최 부자네 안방에는 풍성한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제철을 맞은 봄나물 무침과 구수한 냉이 된장국, 그리고 윤기가 흐르는 햅쌀밥이 상 위에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연화가 부엌 구석에서 찬밥을 먹어야 했지만 이제는 온 가족이 둥근 밥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최 부자가 숟가락을 들며 허허 웃었습니다. 자, 다들 많이 먹자꾸나. 오늘따라 반찬 맛이 아주 일품이구나. 박씨 부인은 생선살을 발라 며느리의 밥그릇 위에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아가 너 요즘 안색이 좀 야윈 것 같다. 이거 먹고 기운 좀 차리거라. 네가 건강해야 우리 집안이 편안하지. 연화는 시어머니가 얹어준 생선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이자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도 많이 드세요. 연화가 환하게 웃자 손자도 질세라 나물을 집어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언니, 이 나물 내가 무친 거야. 맛이 어떤지 좀 봐줘. 명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밥을 크게 한술 떴습니다. 밥상 위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방 안을 채운 온기는 아궁이에 불보다 더 따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데워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마루에 나와 앉아 달구경을 했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밤하늘을 비추고 마을 어귀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은 마치 긴 겨울밤과 같았지만 그 어둠을 견뎌내면 반드시 따뜻한 봄날의 아침이 온다는 것을요. 그녀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자신의 신분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사람으로서의 도리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고 그녀 또한 그들을 품어 안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눈을 감고 불어오는 봄바람을 느꼈습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매화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 이곳이 나의 집이고 이들이 나의 가족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피어난 이름 모를 들꽃들도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그녀의 행복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최 부자네 집의 불빛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고 마을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예시하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천대받던 며느리가 귀한 신분을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반전이었지만 진정한 기적은 그녀의 신분이 아니라 그녀가 보여준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차가운 겨울바람만 불던 집안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연화가 수놓았던 아름다운 봉황이 날아올라 힘든 일은 모두 물어가고 따뜻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 물어다 주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산새들도 둥지를 찾아들고 바람도 나뭇가지에 걸터앉아 쉬는 시간입니다. 부디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편안한 잠 청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화곡 마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